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3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뒤에 남편에게 정말 소중한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인생 전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저를 속인 건 남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어쩌면 남편보다는 그녀가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정신이 나간 년은 제 인생을 착살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전 그녀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미친년은 저를 원수처럼 생각했고 제 인생을 끝장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가정도 깨지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를 파멸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남편의 내연녀는 바로 제 친구라는 겁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남편이 그 정도로 막대먹은 인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과 결혼을 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과 내연녀 덕분에 세상에는 법이나 인간적인 도리 같은 건 우습게 여기면서 남은 어떻게 되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쁜 인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속아서 결혼을 했던 건 돌이킬 수 없는 제 실수였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것들이 얼마나 인간 말종인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하면서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중학교 때부터 한 몸처럼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정미라는 친구였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미와 저는 같은 반 친구로 처음 만났어요. 같은 반이긴 했지만 저희 둘은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얼굴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학기 말에 시험을 친 뒤에 정미와 저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 시작은 제가 정미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기말 시험에서 정미는 반에서 1등을 했고 수학은 놀랍게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정미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무척 대견스럽게 생각하셨죠. 저는 중간에서 약간 처지는 성적이었는데 유독 수학에 약했어요. 성경아, 반에서 수학은 네가 꼴찌구나. 수학은 기초 과목이라서 뭘 하든지 꼭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해라. 수학을 가르치던 담임선생님은 저를 따로 교무실로 불러서 수학 꼴찌인 저를 걱정하셨어요. 다른 과목은 공부만 한다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자신이 있었지만 수학만큼은 포기 상태였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팠고 계산은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 수학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미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짝꿍을 바꿨는데 정미가 제 짝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정미에게 수학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미야, 나는 수학을 잘하는 네가 부러워.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수학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 네가 좀 도와줄래? 저는 그전에도 대학생 언니한테서 수학 과외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제 수준에는 그 언니의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네가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지. 내가 기초부터 쉽게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정미는 제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되어서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미가 설명을 해주자
암호처럼 보이던 숫자들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법칙들이 이해가 되면서 답이 보였어요. 뭔가 이해가 되니까 수학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미가 수학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학교를 마치면 분식집으로 가서 여러 가지 군것질거리들을 사줬어요. 알고 보니 정미의 집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정미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늦게까지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미가 처음 저희 집에 오던 날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미의 엄마와 저희 엄마가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엄마는 정미를 보자 깜짝 놀래서 아니 너 정미 아니니? 어휴 세상에 많이 컸구나 라고 하셨어요. 정미의 엄마와 친구 사이였던 엄마는 계모임을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로 바쁘게 사느라 3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미의 집이 저희 동네로 이사 온 것도 엄마는 모르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정미도 3년 전에 두어 번 본 것이 전부라고 했어요. 엄마들이 서로 아는 사이여서 저희들은 더 친해졌고 정미는 학교를 마치면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가곤 했어요. 엄마와 정미 엄마도 저희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셨답니다. 정미가 집에 오면 엄마는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주셨고 딸인 저보다 더 챙겨주셨어요. 정미 덕분에 저는 2학년에 올라가서 친 시험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미와 저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저희들은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미와 제가 동성연애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떠돌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미의 집에 날벼락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하던 정미의 아버지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정미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던 건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인이 그에게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사업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정미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데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러자 그는 아버지에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자기에게 조금만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몇 달 뒤에는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한 거죠. 투자라기보다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정확한 거예요. 정미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친한 친구까지 나서서 내가 이 친구를 10년이 넘게 알아왔는데 절대 돈 문제로 사람을 속이진 않아.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투자 한번 해봐. 나도 몇천 정도 넣었어. 정미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는 지인보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5천만 원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그는 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해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기를 몇 번을 거듭했고 그때마다 그는 칼같이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사업이 뭔지 호기심이 생긴 정미 아버지는 그를 만나서 어떤 사업인지 듣게 되었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의 대출까지 받아서 그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동업이 시작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동업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구해오는 걸 전부 정미 아버지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서서 자금 관리만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자금 조달 문제로 언성이 높으면서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자주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동업자가 정미 아버지를 배신해버린 겁니다. 동업자는 정미 아버지에게 이번에 베트남 쪽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팔아볼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베트남으로 가서 현지 상황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던 참이라 정미 아버지는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회사를 동업자에게 맡기고 머리도 식힐 겸 가벼운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고 동업자는 회사의 자금과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처분해서 잠적해 버린 뒤였다고 합니다.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정미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동업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그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느라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을 길이 없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가구며 살림살이는 전부 차업을 당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5억이 넘는 빚이 여전히 남아서 그의 발목을 잡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는 차마 사업 실패를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차압이 들어오던 날 유서 같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정미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집달관들이 들이닥치고 집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자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혼절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그녀를 다시 절망에 빠뜨린 것은 남편이 남긴 유서였고 사흘 뒤에 정미의 아버지는 경기도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숨이 끊어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경찰 조사 결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었고 정미와 그녀의 엄마는 졸지에 가장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집과 전 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가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남부럽지 않게 잘 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될 딱한 처지에 처했다는 걸 안 엄마는 바로 정미 엄마를 찾아가서 살아갈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수경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 우선 우리 집으로 와라. 비를 피할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니. 정미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정미 엄마는 친구인 저희 엄마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말했고 다음 날 옷까지만 겨우 챙겨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집은 2층 양옥이었고 반지하로 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만 엄마는 방으로 개조해서 두 모녀가 살도록 해주었어요.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기운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엄마는 정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 너무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은혜는 무슨,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친구잖아.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면서 지내. 엄마는 정미 모녀를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새로 도배도 해주었고 보일러도 새로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구며 살림살이를 전부 차압당하고 몸만 들어온 정미 모녀를 위해서 탁자와 서랍장 그리고 침대까지 만들어 주셨죠. 제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목수의 권유로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시다가 목공소를 차려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구 제작에 재미를 붙이셔서 취미삼아 만든 가구를 본 가구점 주인이 그걸 가져다 진열해 놓았는데 의외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구점 주인은 아버지에게 아예 가구 공장을 차려서 가구점들을 상대로 팔라고 권했어요. 아버지는 구멍가게 같은 목공소를 해서는 돈을 벌기 힘들다 생각하시고 작게 가구 공장을 차려서 가구점들의 오더를 받아서 주문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가구 공장에서 만든 가구들이 괜찮다는 소문이 나자 조립식 가구를 만드는 회사의 하청까지 받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가구를 본 정미 엄마는 아버지에게도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이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집안이 망해서 풀이 잔뜩 죽은 정미를 위로해 주었어요. 정미야, 기운내. 다 잘 될 거야. 저는 자포자기 상태인 정미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정미에게 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집은 쫄딱 망해버리고 이제 내 인상은 끝났어. 정미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성경아, 넌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 네가 내 입장이 돼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알 거야. 정미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자기 처지가 한심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저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풀기라고 생각해서 정미가 펑펑 울도록 놔뒀습니다. 엄마는 정미 엄마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정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미 엄마는 전업주부로만 지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엄마는 친구들을 통해서 식당 주방에서 정미 엄마가 일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정미 엄마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꼬리표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정미 엄마는 식당 일에 전단지 알바에 집에서 부업까지 했지만 매달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어요. 그러다 보니 월세를 내지 못하고 밀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처음에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미 엄마는 걷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공짜로 더부살이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를 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월세를 낼 수가 없었고 결국 정미 엄마는 월세 대신 내가 집안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형편이 안 되면 월세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했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정미 엄마는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작은 옷가게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정미 엄마에게 월세 대신에 집안일을 맡겼고 정미 엄마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가정부가 되어서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정미 엄마는 돈을 버느라 일을 하고 와서 가정부 일까지 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더부서리가 눈치 보였던 정미도 자청해서 저의 몸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나도 밥값은 해야지. 정미는 웃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집에서 정미는 저의 가정교사 노릇을 해주었고 학교에 갈 때는 제 가방을 들어주면서 시간이 지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정미를 저의 하녀처럼 생각하고 부리게 되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저는 정미를 불러서 돈을 주면서 정미야, 매점에 가서 과자랑 빵 좀 사올래?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 옆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정미는 제가 시킨 대로 빵과 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정미에게 수고비로 빵을 하나 던져주곤 했어요. 정미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맛있게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정미를 저의 공식 하녀라고 불렀어요. 성경아, 넌 좋겠다. 가방도 들어주고 심부름도 해주는 하녀가 있으니까 말이야.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좋아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너희들도 정미한테 시킬 일 있으면 시켜. 어머, 그래도 돼? 그럼 정미는 내가 시키면 뭐든지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정미를 저의 공식 하녀라고 생각했고 하녀는 주인의 말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정미에게 여러 가지를 시켰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그런 행동들이 정미에게는 상당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를 주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정미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었어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정미와 그녀의 엄마는 저희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정미 엄마가 제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엄마는 정미 엄마와 아버지의 사이가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어요. 여자의 직감으로 정미 엄마를 쳐다보는 아버지의 표정과 눈빛으로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아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느낌일 뿐이었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죠. 저와 정미는 고3이라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도 옷가게를 해서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는 정미 엄마와 아버지만 있을 때가 많았죠. 엄마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방에서 아버지와 정미 엄마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설마 했는데 둘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게 맞았어요. 엄마가 안방의 문을 열자 둘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엄마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정미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이런 미친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네가 인간이야? 남편 죽고 오갈 데 없는 년을 거둬줬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내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피우는 거야?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이건 모두 네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나는 싫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정미 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녀를 유혹했다는 말을 했어요. 필요한 게 없냐고 하면서 자주 반지 앞방에 내려왔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몸을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을 깨보니 아버지가 옆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깜짝 놀란 정미 엄마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데 어떠냐고 하면서 관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정미 엄마는 기가 막혀서 절대 안 된다고 버텼지만 처음에는 부드럽게 유혹하던 아버지가 정미 엄마가 끝까지 버티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내쫓아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인 엄마를 생각하면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을 허락하고 아버지의 요구대로 은밀한 내연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전혀 달랐어요. 여보, 저 불려우 같은 년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 저 년이 내 오늘 쏙 빼놨어. 그래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 전부 저 년 때문이야. 아버지는 정미 엄마가 먼저 자기를 유혹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야릇한 미소를 지었고 엄마가 늦게 집에 오는 날이면 정미 엄마는 특별한 요리를 해놓고 아버지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정미 엄마와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밤마다 외롭다는 둥 하면서 아버지를 은근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가까이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정미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미 엄마는 아버지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다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정미 엄마는 아버지에게 안겼고 그 뒤로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둘에게 모두 분이 치밀었다고 해요. 엄마는 정미 엄마에게 더는 같이 살 수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미 엄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갚아야 할 빚도 남아있고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에서 내보내고 그녀와의 인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정미 엄마는 두말 없이 정미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에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다고 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을 비는 아버지를 보자 엄마는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엄마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되셨어요. 정미는 저희 집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고등학교 졸업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아마도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차라리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졸업을 코앞으로 닥쳐오니 저도 진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당연히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저의 계획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나는 말이야, 대학 대신에 엄마 가게를 물려받아서 운영해보고 싶어. 뭐? 성경아, 너 장사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옷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감각이 있어야 돼. 엄마, 나는 엄마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고 했지 언제 옷 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 엄마는 제 말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게를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옷 가게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저는 멋진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모두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개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쩌고 너한테 가게 내주고 이 나이에 뒷방 늙은이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지내란 말이야? 누가 지금 당장 가게를 달래? 일단 내 계획부터 들어봐.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부터 따고 다른 카페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실무와 경험을 익힌 다음에 5년 후에 카페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원하는데 해봐야지 다른 도리가 있겠니? 라고 했고 저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어요. 몇 개월의 준비만으로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커피 머신을 다루는 법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엄마에게서 옷가게를 넘겨받아서 카페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엄마의 가게는 중심가 사거리에 있어서 옷가게보다는 카페를 하면 장사가 잘 될 자리였어요. 전에도 가게로 찾아와서 카페를 해보고 싶으니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가게를 팔라고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답니다. 저는 첫 술에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장사가 최소한 3년은 한 자리에서 버텨야 비로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꼬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다른 가게들과 다른 저만의 독특함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다른 카페와는 다른 그 무엇, 그것이 저의 경쟁력이었죠.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커피를 뽑아내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른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분위기라는 것이 인테리어를 고급지게 한다거나 이상 야릇한 스타일의 퓨전 카페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제가 원했던 색다른 분위기를 바로 커피로 사랑을 나누는 카페로 정했습니다. 제 카페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결식 아동을 위한 간식 후원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생각이었고 그런 취지를 알려서 손님들도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시키는 색다른 카페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에 100원씩 쌓여갑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커피로 나누는 사랑과 자선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손님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어요. 제 카페에 붙어 있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나 난민들의 사진을 보고 불편해하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제 생각을 이해하고 사랑 나누기를 위해서 다른 카페에 가지 않고 저희 카페로 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배달을 시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카페와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사랑을 나누는 커피,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굶주린 아이들은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라는 아이디어를 제게 주었어요. 그는 제 카페가 있는 건물의 5층 작업실에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였어요. 전업 사진작가였던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방학이 되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으로 가서 전쟁의 참혹한 실상과 그런 혼란 속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유엔이 발급한 종군 사진 기자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내전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난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찍은 그의 생생한 사진들을 보고 저는 영감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의 좋은 덕분에 제 카페는 자리를 잡아갔고 저도 미약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일하는 그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가지고 있던 호감은 곧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 역시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은 3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은 1년 만에 남편의 충격적인 폭탄 선언으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긴 한숨을 쉰 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충격받지 말고 들어. 사실은 나한테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니.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인가? 저는 어이가 없고 멍한 표정으로 그저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담담하게 자기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말에 저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걔가 내 애를 가졌어. 임신 5개월이래.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내연녀를 알게 되었고 저 모르게 은밀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그녀가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애를 가진 그녀를 버릴 수는 없으니 저와 이혼을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을 하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여보, 당신이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난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내 애를 절대 버릴 순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마음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 얼마든지 받아줄게. 미안해 여보. 처음에는 그저 멍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불같은 화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나쁜 자식.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야. 그런데 내연녀를 두고 애까지 만들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게 네가 말하는 남을 위한 봉사야? 이 자식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어요. 남편은 지훈제가 있어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나자 남편은 내연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문화센터에서 개설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강좌에 강사로 나가면서 내연녀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내연녀는 처음부터 다른 수강생들보다 남편의 눈에 띄었다고 했어요. 사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녀는 강의가 끝나도 남편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았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가르쳐 줄 수는 없냐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수강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 교습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녀는 자기가 찍은 사진을 평가해 줄 수는 없냐고 물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녀가 찍은 사진들을 평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고 했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내가 가진 걸 전부 털어서 위자료 줄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화가 가라앉았고 이성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연녀는 남편의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녀는 아이를 볼모로 삼아서 남편과 만남을 이어가려고 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라서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은 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혼자 조용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하니 보름 동안만 별거를 하면서 떨어져 지내자고 했어요. 머릿속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으니 카페에 나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저기 최동훈 씨 아내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동훈 씨 내연녀예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내연녀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제게 만나자고 했어요.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녀를 본 순간 그 의문은 바로 풀렸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바로 정미였어요. 오랜만이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양보할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다니. 이건 마치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난 정말 몰랐어. 동훈 씨가 미혼이라고 해서 난 정말 그 사람이 총각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귀게 되었고 애까지 가졌던 거야. 임신을 한 뒤에 결혼하자고 했더니 그때 비로소 자기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말을 나한테 했어.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겠어. 어쨌든 너한테는 면목이 없고 미안해. 정미의 말을 들으니 그녀를 탓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총각 행세를 하면서 정미를 유혹한 남편의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임신 5개월 임산부의 몸이 된 정미를 보자 딱하고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 와서 누굴 원망하겠어. 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저는 정미가 남편의 내연녀란 사실을 알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난 뒤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애가 없으니 남편과 애를 가진 친구를 위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쿨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서 합의 이혼을 해준 겁니다. 전 남편은 정미와 재혼을 했고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를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제가 임신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달의 생리가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겼습니다. 저는 생리불순이 좀 있어서 한 달 정도 거르거나 날짜가 늦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건너뛰자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부인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임신 3개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뜻밖의 결과에 놀라서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저를 보고 의사는 아니 정말 모르셨어요? 너무 무디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의사가 더 놀랐어요.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던 그때 저는 몰랐지만 제 뱃속에도 이미 전 남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기막힌 소식을 친정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그렇지만 낳아서 키워야지 다른 방법이 있니? 아마 하늘이 남편이 떠나니 네가 외로울까봐 애를 보내줬다고 생각해라.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와서 전 남편을 찾아가서 애가 생겼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하거나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걸고 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모두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낳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지꼴이 된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전 남편은 정미가 저지른 경악스러운 짓을 털어놓았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정미가 제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꾸민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애를 낳은 다음에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 아무리 봐도 나를 하나도 안 닮은 거야. 그냥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내 애가 아니라는 느낌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애한테 정이 하나도 안 가더라고. 거기에 더해서 정미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모임이나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외출을 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
누군가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분명히 남자였고 정미는 그때마다 전 남편의 눈을 피해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미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사진 전시회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지내다가 보름 만에 집에 와보니 낯선 남자가 정미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일주일 뒤에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주최의 사정으로 전시회가 연기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이없게도 정미는 내연남을 집에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정미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정미는 태연하게 자신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애는 전 남편의 애가 아니라 내연남의 애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눈이 뒤집힌 전 남편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냐고 묻자 정미는 웃으면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정미의 내연남은 회사에서 실직하고 백수로 지내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걸 알게 된 정미는 의도적으로 전 남편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뱃속에 든 애가 전 남편의 애라 속이고 저와 이혼하게 만들고 동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전 남편이 가진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남편은 정미에게 자기 통장의 관리를 모두 맡겼고 남편이 버는 수입은 모두 정미의 차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정미는 그 돈으로 내연남과 딴살림을 하면서 생활비로 써버렸던 겁니다. 전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맥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미는 전 남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한 달 전에 전 남편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재산금융권을 통해서 2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제 결정해. 나랑 계속 살래? 아니면 대출금은 네가 떠안고 헤어질래? 정말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의 애까지 낳은 년이 어떻게 인상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지 전 남편은 어이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용서하고 정미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정미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혼자 살다가 지인을 통해서 제가 자기 딸을 키우면서 혼자 산다는 소식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그 불려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가진 건 모두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과 딸만 생각하면서 살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전 남편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정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워보니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솔직하게 딸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왜 자기한테는 아빠가 없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전 남편과 다시 합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저와 딸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저도 웃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을 되찾은 제게 시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미 그년이 남편에게 수작을 걸어온 겁니다. 남편이 정미년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둘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잡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와 재결합한 뒤에도 정미를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정말 쓸개 빠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저는 정미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년이 제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지 꼭 알고 싶었어요. 저를 만난 정미는 예전처럼 여유있게 웃고 있었어요. 그년의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고 모욕감을 느꼈는지 정말 몰라? 정민은 저희 집에 살 때 저한테서 받은 모욕과 수치심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제 하녀라고 놀려댈 때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모욕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제 아버지와 저지른 불륜이 들통이 나서 집에서 쫓겨날 때 정민은 제게 반드시 복수를 해줄 거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카페를 차린 뒤에는 저 모르게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자 정민은 제 가정을 박살내서 그때 받았던 모욕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편에게 접근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과 제가 이혼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에 정민은 남편이 미혼이라고 해서 총각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불륜의 책임을 남편에게 밀었고 저는 정미의 말을 믿었는데 그녀의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철저하게 계획적인 것이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남편이 저와 재결합하자 다시 남편에게 접근해서 애써 되찾은 저의 행복마저 빼앗아 가려고 들었던 거죠. 저는 정민현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당한 모욕감만 생각하고 그것을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정신병자 같은 연에게는 말보다는 법으로 그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너 완전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좋아. 지금부터 네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저는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민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털어봐야 먼지밖에 나올 게 없거든. 사실 정민은 가진 재산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동거남은 가진 돈이 제법 있었어요. 그가 백수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정미가 제 남편에게 접근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복수심 때문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미의 동거남에게도 소송을 했고 제가 승소를 해서 원했던 대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정미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되갚아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했지만 저처럼 가정이 깨지고 혼자서 자식을 키워보면 잘못된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